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한미일 3국의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잇따른 흉악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등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정이 돼서야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업자들에게 여러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검찰은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와 사적 이익 취득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또 2019년 검사 사칭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일원의 이익도 챙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석 전에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이 대표의 답변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죗값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야당은 잔인한 시대라며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이교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 뭐가 그리 자랑스럽냐며 비판했습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의 범죄 혐의자일 뿐인데 마치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희생제물 탄압 운문하며 심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을 시지프스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시지프스가 끝없는 죗값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야당에 대한 정치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용 정치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거물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되면 이 수사팀은 소환 조사에 주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소환 당일에 진행한 강제 수사로 이재명 대표 측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심가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 2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혐의 때문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3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 당일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검찰이 소환 시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패색이 짙은 재판에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며 수사 상황에 맞게 진행할 뿐 인위적으로 수사 일정을 조율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현지에 도착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3일장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출국해서 1박 4일간의 강행군에 나섰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늘 함께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에 도착해 내일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하루 동안 정상 간 오찬, 한미 한일 양자회담까지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1박 4일간의 강행군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발인과 안장을 지키며 사흘 동안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운구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지만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내부 만찬을 가지며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먼저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습니다. 손님 맞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이 합의할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락 특파원. 네, 지금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삼국 정상을 맞이하기 앞서서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 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내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삼국 관계 협력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시설 가운데 에스펀 로지에서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인데 이곳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회담과 만찬을 한 장소입니다. 삼국 정상은 노타의 차림으로 산책로를 함께 걷고 숲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잠시 후에는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 소식 들으셨는데요. 잠시 후 이곳 저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착 후에는 참모진과 내부 만찬을 하면서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이곳 시각으로는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밤에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정상오찬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게 됩니다. 네, 이 3국 정상회의를 위해 모이는 건 처음인데 어떤 합의 내용이 예상됩니까?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채택합니다. 백악관은 이 합의를 통해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w, our three countries will announce significant initiatives on Friday, which will help cement our trilateral cooperation going forward. These initiatives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지침 등 포괄적인 문구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로 결과 문서를 한 개 더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분야가 북핵 공동 대응 범위 또 오염수 문제거든요.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 그러니까 NCG가 한미일로 확대될지는 결과 내용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관련 질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일단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다만 이번 3국 회의에서는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또 집단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아니지만 지역협력체인 쿼드보다는 밀도 있는 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 한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측에서는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미일 협력 강화가 가장 불편할 북한은 어떨까요?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ICBM 발사 등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이 핵미사일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전승절 기념식에 맞춰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며 반깁니다. 한미일에 대항한 북한과 러시아의 맞춤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당시 양국 군사협력 방안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난 8일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간 협력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겨냥한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등 도발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 식량 사정 악화로 김정은 일가에 대한 불평이 생기자 이를 색출하는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을 상정해 절차 투표 없이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공개 토의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MB정부 시절 언론 장악에 앞장섰다는 의혹과 함께 자녀 학폭, 배우자 증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사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야당은 청문회 전날까지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문건 등을 들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악랄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해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로서 재소환된 이동관 후보자의 실체를 또 줄곧 문제 제기해온 자녀 학폭 사건 무마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 등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여당은 이 같은 의혹들이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낙마할 만한 사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이 후보자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성이 짙어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엄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청문 자료 요청에 2,000건에 달하는 자료로 답변했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인이 없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제명 공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 출석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1시간 반가량의 소명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선 김 의원은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일부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호소하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김 의원은 이번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추가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시원하게 이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너무 답변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윤리특위 소위는 이르면 다음 주 무기명 표결을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징계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빠뜨린 순살 아파트 파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출장을 나가 이 항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출장 계획서는 허위로 작성됐고 공장 대신 스위스의 유명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LH 부장급 직원 A씨와 대리 B씨는 5박 7일간 유럽으로 업무 출장을 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담당자들이었는데 출장 계획서에는 관련 공법의 품질 시험을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시공사 2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이 동행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장은 달랐습니다. 도로공사 직원 대신 하도급 업체 직원 2명이 갔던 것입니다. A씨 등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이들입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두 사람의 유람선과 산악열차 비용을 냈고 식사비도 지불했습니다. 또한 LH 직원들은 계획서에 오스트리아 공장에 방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스위스 루체른 호수와 리기산 등 유명 관광지에 갔습니다. LH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해임, B씨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결제를 강요하지 않았고 한두 번 식사비를 내려고도 했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자신을 맡고 미리 계산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갑질이고 또 정관요로 연결이 되고 또 입건 카르텔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 LH의 이
도덕적 해이를 정말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LH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모두 49건에 달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근을 빼놓고 공사해놓고 보고에서 누락됐던 5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니 이 설계와 감리를 LH 출신이 있는 전관업체가 싹쓸이했습니다. LH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직 해체 수준에 가까운 혁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월 입주한 곳으로 지하주차장 600여 개 기둥 중 4개의 철근이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LH는 이곳을 포함한 5개 아파트 단지를 순살 아파트 명단에서 뺐다가 지난 11일에 추가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걸 경미하다고 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도 아니라고. 그런데 명단에 추가된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감리 역시 LH 출신 전관업체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15개 업체인데 이 중 11개사는 앞서 발표된 15개 LH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도 맡았습니다. 이들 전관업체들은 철근 누락 단지의 용역을 최대 5건까지 중복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LH는 특정 업체의 싹쓸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많이 체결하면 감점을 주고 있지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만들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관업체는 아예 자격 배제하는 것이 맞다. 컨소시엄 업체 중에 정관이 있으면 배제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죠. 신뢰를 잃은 LH를 두고 해체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 발표되는 정부 개혁안에 LH 조직 축소와 권한 제한이 담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지방 곳곳에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연일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철원과 서울,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에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간편한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텐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충격적인 흉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가 황급히 공원으로 향합니다.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원을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더니 관악구 소방, 검정부 소방관, 경찰들 많이 왔다 갔어요. 공원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위치한 산 중턱 등산로입니다. 경찰은 이곳 숲속에서 범인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금속 재질 둔기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 예고에 경찰은 A씨가 범행 예고를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음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 끔찍한 범행은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림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건 공원 뒷산. 주변엔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이 있고 주민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CCTV는 거의 없습니다. 범행 시각도 점심시간 무렵으로 한낮이었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터라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왜 물러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거기가 사는데 산에 내서부터 못 가거든요.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다 여성을 따라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는 등 횡설수설했지만 이후 강간하고 싶어 접근했다고 범행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과 친지들은 밤새 병원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차별 흉기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일어난 대낮 흉악범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날아온 테러 예고 메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대법원과 일본 대사관 등을 지목한 메일이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예고 메일,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유행한 장난 문화라고 합니다. 경찰은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윤현지 기자입니다. 이번엔 대법원과 일본 대사관, 지하철역 등이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며 테러 예고 메일이 발송된 건데 각 기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일이 발송될 때마다 수백 명 경력이 동원돼 이런 관공서를 샅샅이 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테러 위험 메일들 모두 일본발로 추정됩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해 메일을 시작으로 벌써 5번째입니다. 메일 작성자로 이름이 도용된 일본인은 SNS에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됐다며 일본에서는 이런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8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한 테러 메일이 전국적으로 뿌려졌고 警視庁によりますと爆破予告は午後1時34分に東京地裁を爆破するとの内容で 폭발물 수색을 위해 법원이 문을 닫고 학교를 급히 휴교하거나 신칸센이 멈추는 등 소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종의 장난 메일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한국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일본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법 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며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근거가 된 국제협약이 재판규범이 될 수 없어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1년 4월입니다. 당시 소송 근거로 제시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는 해양 투기 가능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절차를 규정한 비엔나 공동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모두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조약 당사국 간의 협약일 뿐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건 아니라며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 우리 민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가에게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달 말로 알려진 가운데 원고 측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학생이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도 교사에게 욕을 해도 그러지 마세요밖에 못하는 학교. 다가오는 9월 2학기부터는 바뀝니다. 정부가 학생지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 상담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공포 등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교사들. 저희 반 아이 이렇게 바닥에 내친 거예요. 벽에 서 있어. 내가 축구공 맞출 테니까 너는 그냥 서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죠. 서희초 사건 이후 주말마다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교사들 외침에 정부가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에서 이동시키거나 아예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배우는 그런 배우게 한다는 그런 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여전히 금지되고 벌 청소나 엄격한 두발 관리도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시간을 예약한 뒤 학교를 방문해야 하며 무단으로 찾아오거나 근무 시간 이후 상담을 요청할 경우엔 교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정 시도교육감 사자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면책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얼마 전 영화 바비의 열풍에 브라질 스타일의 바비가 화제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누구든 될 수 있다는 모토대로 이번에는 바비 인형이 발칸 민속 스타일로 변신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소녀가 능숙한 솜씨로 재봉틀을 다룹니다. 누구에게 입힐 옷을 만드는 걸까요? 독특한 머리 장식과 화려한 문양, 모두 바비 인형에게 입힐 발칸반도의 민속 의상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브라질, 보스니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바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소녀가 만든 발칸 스타일 바비 역시 여러 나라에 수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바비의 파트너인 켄의 보스니아 의상 역시 계획 중이라는데요. 발칸 스타일 켄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야생의 라쿤이 제 발로 경찰을 찾아 구조를 요청했다면 믿어지시나요? 미국 오하이오 현지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보시죠.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을. 경찰의 바디캠에 포착된 영상입니다. 겁도 없이 경찰에게 다가오는 라쿤 한 마리. 자세히 보니 주둥이에 유리병이 낀 채 고생 중입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러 온 듯한 모습에 경찰관들은 즉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장갑까지 벗어던지고 결국 단단히 낀 유리병을 빼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자 라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을까요?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은 아니었을지 안쓰러우면서도 미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발상의 전환이 만든 히트 상품, 특히나 더운 올여름 유독 인기라네요. 투명하기 그지없는 상자 속에 담긴 꽃들이 마치 잠든 듯 평온합니다. 방향제 병에 담긴 꽃도 보이고요. 꼭 시간이 멈춘 듯한 광경인데요. 꽃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얼음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의 한 얼음 도매 업체가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유리처럼 투명한 얼음을 만들기 위해 물속에 꽃을 넣고 2주에 걸쳐 아주 천천히 얼립니다.
얼음은 결국 녹지만 조화로 만든 꽃은 남는데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선물로 큰 인기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뷰귀완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이자를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투자했던 신탁 회사들까지 고객들의 예금 상환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중국 금융권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중국 대표 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의 베이징 본사 앞입니다. 몰려든 투자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30개가 넘는 만기 상품에 대한 예금 지급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비구이 위안과 위안양 등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자 이들 업체에 투자했던 신탁회사들까지 덩달아 부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신탁사 중룽의 대주주인 중즈그룹도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부채 구조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 기업 중 하나인 중즈그룹이 관리하는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183조 원 규모입니다. 중즈그룹의 위기는 수년째 이어지는 중국 부동산 침체가 금융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what happened to Country Garden and Zhongji are actually symptoms of a bigger problem rather than the cause of domino effects. 1억 달러가 넘는 비구이 위안 채권을 보유한 JP모건과 피델리티 등 미국 월가의 금융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국내 기업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힌 후 그동안 학계는 물론 주식시장까지 뜨거운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라며 불순물이 보인 효과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한 연구진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체 LK99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속에 상온 초전도 성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들어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상온 초전도체가 산업계와 과학계에서 꿈의 물질로 불린 만큼 이후 수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이처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이 만든 순수 LK99 결정을 소개하며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보라색 결정을 분석한 결과 초전도체가 아니라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석 위에 뜰 정도로 부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구진의 실험 결과는 순수 결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황화구리 불순물에서 온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처는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추가하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LK99를 개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국내외 검증 결과 분석을 토대로 이달 말 언론 공개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올여름 영화가의 판도가 바뀌어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우리나라의 광복을 앞당긴 원자폭탄을 개발한 실존 인물, 천재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배우 정우성의 감독 데뷔작 보호자는 딸을 보호하려는 주인공의 다채로운 액션을 보여주고요. 영화 달짝지근 해에서는 배우 유해진과 김희선의 유쾌한 로맨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한 공간 건청궁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시해된 을미사변이 벌어진 곳이자 에디슨 전기회사가 발전기를 설치해 우리나라 최초로 전등을 밝힌 장소 건청궁. 문화재청이 광복절부터 한 달여간 경복궁 내부에 위치한 건청궁을 특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장애인 국제무용제가 올해로 8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신미를 주제로 국내 장애 무용계를 대표하는 무용수들과 스코틀랜드, 독일 등 국제 무용수들이 다채로운 무용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투표가 오는 11월 28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엑스포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모두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일이 11월 28일로 결정됨에 따라 막바지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이면 D-100일입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 부산시, 대한상해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모여 마지막 유치 전략을 짜고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코리아 원팀이 확실하게 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을 좀 더 배가해서 마지막 100일을 저희가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분수령이 되는 행사는 오는 10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 대사들을 초청해 부산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 최적임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결선 투표입니다. 11월 28일 후보국들의 최종 PT 후 바로 179개 회원국들의 비밀 투표가 이어지는데 특정 국가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1, 2위가 다시 경쟁하는 결선 투표제 방식입니다. 가장 버거운 상대인 사우디를 제치고 곧바로 1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탈리아 로마에 앞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막판 대역전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그리고 모든 기업이 열심히 뛴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은퇴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진 여자 배구가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국제무대 27연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끊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로 수모를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올해만 12연패. 국제대회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27연패의 늪에 빠진 대표팀이 비장한 표정과 함께 힘찬 구호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길어지는 연패에도 선수들은 훈련장을 함성과 웃음으로 채우며 명예 회복을 위한 구슬땀을 흘립니다. 특히 2014년 금메달과 2018년 동메달 등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기억을 가진 주장 박정아는 4대회 연속 메달로 수모를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메달을 따는 게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이제 목표를 하나를 딱 정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은 분위기만큼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훈련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고문으로 함께하는 김연경의 존재는 여전히 든든하고 여자 배구 컵대회 MVP를 차지하며 기량이 물오른 강수휘는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코보컵 때 좋은 감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이 코트에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출사표를 던진 세자르오는 오는 30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아시안게임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